직장인들이 모여 앉아 풀어놓는 이야기 보따리 11비 라운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과 편집을 맡은 앨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품이 되고 싶은 남자 제이콥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품 사고 싶은 남자 우디입니다. 제가 미리 인터셉트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었어요. 두 분 다들 센스가 어마어마하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에 찰떡같이 맞는 네. 소개를 해주셨는데 온라인 명품 커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두 분 명품 좋아하시는지. 명품을 사본 적은 당연히 없고 예물 때 처음 알게 됐죠. 어떤 네. 예물을 사셨나요? 지금도 그럴지 모르지만 이제 예물 시계를 예전에는 주고받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 결혼 때 그래서 그때 이제 시모 브랜드 시? 네, 네. 까르띠에? 네, 그런 이제 브랜드를 알게 됐고, 네, 그래서 뭐가 이렇게 비싸? 똑같이 생겼는데. 전 간판만 봤습니다.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그때도 막 이렇게 사기가 힘들었나요? 아니죠. 뭐 힘든 건 아니죠. 그냥 다 깔려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비싸가지고 뭐야, 뭐가 이렇게 비싸 이제 그랬던 이제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제 돈 주고 샀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명품은 그렇게 친하진 않습니다. 저는. 우디는 어떠세요? 저는 뭐 옷이나 어떤 물건에 대한 명품은 한 번도 구매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하나 정도는 이제 뭐 살 수도 있는데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네. 근데 전 조금 이제 그럼에도 뭐 약간 고급 소비에 관심 있는 거는 저는 약간 경험 쪽에 좀 관심 있습니다. 물건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금 좋은 호텔에 자보는 거. 물론 많이 자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허스피탈리티? 음식은 좀 약간 파인 다이닝 같은 것도 조금 먹어본 편이고 네. 그 예전에 말했던 이제 커피? 네. 근데 그런 게 이제 뭐 명품 하면 뭐 옷 같은 거 사면 몇백만 원씩 하는데 그런 쪽은 이제 가장 높아봤자 뭐 한 몇십만 원? 그거는 저는 그쪽도 명품으로 이제 친다면은 네. 저도 그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그쪽에 그 소비, 그쪽 네. 소비 이제 물건 소비가 아니고 네, 네. 내 경험 소비에 있어서는 맞아요. 돈을 조금 더 쓰는 편이다. 네. 뭐 앨리스는 혹시 좋아하시나요? 저는 일단 무력이 없어서 좀 그 쇼핑을 제가 엄청 좋아하진 않거든요. 명품도 그렇게 관심이 엄청나게 있진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업계가 또 IT 스타트업이잖아요. 제가 막 챙겨 입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막 백팩 메고 다니고 사람들 맞아요. 이러니까 또 더 니즈가 없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쵸. 맞아요. 누가 하고 다니면 거기 상승 효과를 계속 가져가는 것도 있잖아요, 분명히. 근데 그럴 만한 그 피어 그룹이 없으니까. 네, 맞아요. 네. 네. 저도 이제 뭐 굳이 따지자면 그냥 소소하게 이제 조던 모으는 거 좋아하고 웃긴 게 이제 제가 옷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지금도 이제 온 아리비로 유니클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좀 고급 레스토랑 같은데 가끔씩 가면 그 유니클로 옷 입고 있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좀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그 오히려 이제 좀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거 슈퍼리치들은 이렇게 그렇죠. 네. 마크 주커버그 스타일로 저 이상하다. 저 어떤 제 진짜도 이상한가 봐. 이렇게 가는 슈퍼리치. 네, 슈퍼리치의 반바지에 슬리퍼 끌고 네. 근데 페라리에서 내리고 막 그런 거 꿈꾸시는 거죠? 그런 컨셉인데 페라리 없는. 네. 맞아요. 저희가 관심 없는 거와는 별개로 이 명품 온라인 커머스 시장은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명품 온라인 커머스로 가장 유명한 세 가지 회사가 있죠. 반란, 머스틱, 그리고 트렌비. 이 세 가지 회사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명품 시장이 되게 우리나라가 많이 커졌대요. 2020년에 한 15조 정도 됐다고 해요. 15조? 당연히 이거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겠죠. 네. 이때가 되게 코로나 막 시작할 때쯤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명품을 구매한다고 하면 면세점이라든지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는 거를 이제 쉽게 생각을 했었지만 네. 이제 명품도 온라인 시장으로 많이 넘어갔다. 그리고 계속 넘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전체 마켓 시장 규모 중에 온라인으로 온 게 한 10% 이상 정도 거의 된 것 같아요. 네. 일반적인 이커머스 침투율보다는 낫네요. 네, 아직은. 아직은. 왜냐면 그 명품 브랜드들은 자기네가 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막 백화점도 입점을 자기네가 골라서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 이제 입점하려는 그 생산자 브랜드들은 온라인으로 가면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로는 온라인은 가격 비교가 너무 쉽기 때문에 네. 이제 가격의 압력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 압박을 싫어하고 두 번째로는 온라인
사업부를 따로 꾸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 회사 내에서 오프라인 사업부하고 온라인 사업부 사이에 카니발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디를 밀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저도 과거에 이제 사실 명품 브랜드 하나를 이제 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명품 브랜드를 보면은 굉장히 늦어요. 굉장히 늦고 또 이제 온라인 사이트 자체를 굉장히 고급스럽게 꾸미기 위해서 그리고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본사에서 관리를 하고 그래서 프랑스에서 직접 왔다 갔다를 한 번씩 해야 되고 다 모든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아주.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온라인이 커지는 건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 흐름에 그냥 이제는 포기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거부할 수 없는 이제 대세가 되어버리니까. 안 그러면 매출이 그 명품들 사이에서도 이제 제가 하는데 내가 안 해버리면 이제 이상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떤 그 중에 하나의 브랜드가 온라인 해가지고 매출이 팍 튀어요. 그러면은 이제 본사에서는 너희들은 왜 매출 안 나오냐? 온라인 안 해서 그럼 원래 너희도 해. 이렇게 이제 계속 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어쨌든 돈은 또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경쟁이에요. 이게 돈도 돈인데 제 느낌은 어차피 돈은 많이 버는 브랜드고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돈 엄청 벌고 있으니까. 근데 경쟁심이죠. 이제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또 이제 그 레벨이 다 있잖아요. 뭐 가죽 제품 중에서도. 근데 그 비슷한 레벨이라고 생각했던 애가 훨씬 더 매출이 커져. 그러면 이제 얘가 브랜드가 더 높아지는 느낌이잖아요. 안 돼. 우리도 가야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1등 해야 되니까 1등 하고 싶으니까 네네. 그런 거겠죠. 그런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가 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요즘 명품 하냐, 명품을 많이 사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더 쓸 데가 없죠. 해외도 못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이들 2030 차도 안 사잖아요, 요즘. 못 사는 것 같기도 해요. 약간 요즘 주문을 하면 주문하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1년을 기다려야 되고 중고차 사야 돼요. 네. 그리고 집은 답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돈 쓸 데가 없으니까. 해외여행도 못 가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명품에 쓰는 거죠. 맞아요. 그 전 세대하고의 또 차이는 뭐 저희도 그렇지 않고 사실 그 전 더 세대인데 저는 집이 좀 큰 것 같아요. 확실히 예전 세대들은 집을 사기 위해서 저축을 한다. 이게 뭐 거의 굉장히 젊은 시절에는 저축률이 엄청 높았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그러니까 돈을 쓰지 않았어요, 진짜로. 맨날 그냥 밥만 먹고 다니고 진짜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서 결국은 뭐 40대 중반에 가가지고 집을 하나 사가지고 뭐 이제 안정적인 삶을 하는데 이게 뭐 굉장히 트렌드였는데 이제 그게 거의 깨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쓰는 트렌드가 시작됐고 그런 것도 하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으니까 낳고, 돈 이제 그냥 지출이 되게 줄지 않았을까. 아, 그쵸.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때 GDP가 킹탈리아보다 높지 않았으니까 네. 소득 또한 높아졌다. 맞아요. 소득이 많이 높아진 그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 명품을 소비하는 세대가 좀 많이 어려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까 제이콥이 말씀해 주셨을 때는 뭐 결혼할 때쯤 뭐 하나 사고 아니면 어느 정도 부를 이룬 다음에 네. 뭐 몇 개 좀 산다 이런 거였다면 요즘은 대학생들 심지어 고등학생들까지도 이제 명품을 사고 싶어하고 그런 좀 트렌드가 있죠. 그게 약간 상승 효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일부 얼리 어댑터들이 명품을 사기 시작하니까 수요가 확 늘어가지고 명품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그 한정돼 있으니까 명품은. 그러니까 또 너도 나도 사는 포모에 때문에 하나씩 산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전 우리나라 GDP가 높아지면서 네.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10,000대였잖아요. 네. $10,000대였고 2000년대 그리고 지금은 $30,000대라 네. 가지고 네, 네. 명품의 그 티어와 기준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세대는 뭐 등골 브레이커 하면 노스페이스 패딩 아, 네. 해봤자 뭐 3,40만 원인데 네. 요즘에 효자죠. 그 정도면. 요즘 몽클레어 같은 거 사는 거 몽클레어 네. 그런 한 2,300 하지 않나요? 네, 저도 네. 가격은 모르겠네요. 네. 캐나다 구스 몽클레어.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고 그 다음에 명품이라는 걸 근데 기준 어디를 둬야 될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에르샤 거기는 이제 뭐 그냥 의심할 여지 없는 명품이고 요즘에는 나중에 이제 이커머스 이야기하면서도 하겠지만 결국 에르샤는 공급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측컨대 포션이 엄청 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나 거래 기준은 클 수도 있는데 한 방 한 방이 크니까.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제 거기 롱테일은 뭐 메종 마르지엘라나 뭐 메종 키츠네 뭐 그런 뭐 컨템포러리 브랜드 우영미 이런 것들이 되게 대중화되면서 이제 명품이 점점 이제 더 훨씬 더 퍼지지 않았을까 젊은 층에도. 뭔가 가격도 어느 정도 가능하면서 구하기도 어렵지 않은. 네네 맞아요. 그리고 기존 이제 명품 브랜드들 예를 들면 구찌라든지 뭐 발렌시아가 같은 곳들이 아래로 내려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대중화로. 네, 젊어지려고. 그러니까 구찌가 뭐 뱀 같은 거 막 박아놓고 그다음에 뭐 노래 같은 것도 막 구찌갱 구찌갱 이런 거 나오고. 네, 어쨌든 이제 그만큼 그러니까 그게 결과일 수도 있지만 젊어지기 위해서 되게 맞아요. 노력 많이 했다. 맞습니다, 뭐 맞습니다. 버버리도 마찬가지고 영국. 네. 네, 그럼 일단 우리나라 이제 시장에서 잘하고 있는 플레이어 3가지를 제가 들고 와봤는데 네. 이제 아마 광고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발란, 머스트, 그리고 트렌비.
이 세 개의 이제 업체가 온라인 명품 커머스를 리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간단히 이제 소싱 어떻게 하는지랑 재무제표만 얘기를 해보면 세 개가 은근히 이제 소싱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머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업력이 여기가 꽤 오래됐더라고요. 2011년 창업해서 벌써 이제 10년 넘었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바닥에 오래 있었으니 국내에 있는 병행 수입 업체들이랑 좀 끈끈한 네트워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머스테이크는 물량이 되게 많아요. 입점한 브랜드도 한 1,600개 정도 지금 돼 있고 병행 수입이나 구매 대행 같은 소싱 방식으로 이제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발랑 같은 경우에는 부티크, 그러니까 해외 현지 부티크랑 직접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IT적으로 풀려고 하는 게 부티크들에서 뭔가 물건이 좀 재고가 있다. 그러면 직접 올려가지고 팔 수 있게 하는 그런 모델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한 200개 정도 현지 부티크랑 좀 계약을 부티크라는 건 해외 소매점인가요? 그 명품 브랜드가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한 오소라이즈드 셀러 같은 개념인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팔 수 있게 해주는 네. 약간 소매점이죠? ABC 마트 느낌인가? 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트렌비는 아예 해외 법인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 보면은 주로 이제 명품 많이 사는 나라들, 영국,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돈 많이 들겠네. 네네 이런 나라들의 해외 지점 법인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여기는 아예 그 법인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주문을 하면 이 법인에서 물건을 구매해가지고 그거를 검수 다 하고 배송까지 해주는 그런 스타일로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직접적으로 이제 바잉하고 검수까지 한다. 이거를 되게 이제 내세우고 있죠. 세계가 완전히 네. 다른 형태의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네요. 네, 은근히 달라요. 이게 네. 처음에는 저는 다 그냥 병행 수입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네. 좀 들여다보니까 조금씩 소싱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게 또 재밌는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뭐 돈 얼마나 벌고 있냐 이제 보면은 셋 다 이제 재무제표가 다트에 공개가 돼 있고요. 머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거의 다 플랫폼 매출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직매입 같은 건 없는 거죠 여기는. 네. 그리고 트렌비는 아무래도 직접 자기네들이 법인에서 매입을 하다 보니 뭐 상품 매출이 있고 그리고 뭐 서비스 수입, 수수료 매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직매입하는 거 말고도 다른 병행 수입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매출들이 있는 거 보니까. 네. 그리고 발란은 상품 매출이 한 400억, 수수료 매출 100억 해가지고 네, 매출 여기도 직접 규모가 매입도 하는 것 의외로 같아요. 굉장히 네. 작네요. 매출 규모가 거래액 네. 기준으로는 거래액은 다 비슷하네요. 3천억이 굉장히 넘는데 3천억대로. 네, 매출은 뭐 머스테이크 한 200억, 트렌비 218억, 발란 500억. 발란이 좀 그래도 매출이 크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건 네. 거래액은 비슷한데 매출은 발란이랑 머스티시랑 한 2배 이상 차이 나는 게 어떤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도 직매입으로 잡히는 네. 것과 그 수수료 매출로 잡히는 거의 맞아요. 차이일 거예요. 맞아요. 네, 그 차이. 왜냐하면 두 가지 직매입하고 일반 오픈마켓식의 중개 매출, 그러니까 사이에 있는 위탁 그 거래라는 게 있거든요. 그 위탁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그 판매하고 싶은 사람이 그 중간에 있는 판매상, 중간 판매상한테 내가 가격은 정해줄 테니까 네 이름으로 팔아줘 하는 거예요. 네 이름으로 팔되 내가 가격과 수수료 그 이유는 정해줄게 하는 거라서 중간에 있는 이런 금매사들은 그거를 전체를 매출로 자기 매출로 잡을 수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자기의 재고 위험을 떠안는 사람이 매출로 잡기 때문에 네. 그래서 완전 그냥 중개는 없을 것 같고 명품이니까 위탁으로 잡히는 것들은 수수료 매출로 잡히고 그다음에 직매입은 상품 매출로 잡히고 있지 않을까. 발란이 상품 매출이 잡히는 게 제일 커요. 그래서 매출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이 셋 중에. GMB는 다 비슷하지만. 그렇구나. 당연히 셋 다 이제 워낙 광고비를 많이 쓰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나지 않는 상황이고 다 영업 적자고 근데 머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번 흑자를 찍었었어요. 2020년인가? 근데 또 광고 경쟁을 하다 보니 거의 번만큼 다 그냥 쏟아붓는 거죠. 경쟁하고 있네. 다 적자 상태로 지금 되어버렸고 근데 요 세 개가 이제 빅플레이어긴 한데 또 숨은 강자가 있다고. 저도 요 최근에 이제 네. 다른 그 지인하고 명품 플랫폼 얘기를 하다가 그 저희 지인이 걔네 세 개는 전부 다 껍데기야. 그래서 껍데기. 오케이몰이라는 데가 있어. 그래서 귀를 좀 의심한 거예요. 명품 아니 뭐 그렇다 치고 이름이 뭐라고 오케이 이 진짜 오케이냐고. 그래서 대부업체 이름 같아. 그래서 이제 오케이몰이라는 데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 그때 이제 인지를 하게 됐는데 이게 100% 직매입을 하고 매출 4천억대를 찍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 세 개보다 거래액보다 더 높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판매되는 명품의 양도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직매입을 하고 이미 그 명품 사업을 한 지 한 이제 5, 6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품으로 흑자 내는 게 진짜 쉽지 않은데 보면은 거기다가 이제 명품은 자체 그 검수 시스템을 갖고 있고 또 재고가 쌓일 때 이제 좀 그 피해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사를 쭉 보고 재무제표를 보니까 이게 결국은 광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안 한다고요? 네. 광고 선전비가 3억? 거의 안 쓰네요. 어디에 쓰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광고 선전비가 연 3억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진짜 CR에 문자 보내는 수준일 거예요. 또 비슷하네요. 배너 정도 하겠네요. 네네. 그 정도에. 그래서 이제 이건 완전 고객의 리텐션만 보고 가는, 재구매 고객만 가지고 가는 그런 모델인 거잖아요. 사실은 광고 신규 고객을 거의 유입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번 구매한 고객은 다시 꼭 구매를 하게 만들면 되는 거라, 이제 광고 선전비보다는 이 고객 만족의 핵심을 두고 이제 운영을 하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는 여성보다는 남성 고객이 많대요. 신기하네요. 네, 남성 고객이 65에서 70% 정도. 그러니까 정말 구경하다가 산다기보다는 네. 목적형, 목적형 구매. 목적형으로 가시는 분들 목적형 구매이고, 이게 이제 남성들의 소비 패턴을 보면은 맞는 게, 약간 이 명품이라는 게 아무리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도 남성 특유의 그 성향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남성들이 이제 미용실 갈 때 한번 그냥 앉아가지고 전에처럼 깎아주세요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근데 그 미용실 또 가요. 그냥 만족하면 별 얘기 안 하지만 또 가거든요. 이탈이 났다. 이탈 안 가요. 거기가 망하면 다른 데로 갑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생각으로 한번 오케이몰에서 명품을 샀으면, 여기가 백화점보다 싸네? 근데 진품이고 믿을만 하네 하면 다시는 백화점으로 나가질 않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가능한 게 또 현재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까운 이 과거까지는 그 공급자 우위였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서 못 사는데 네. 근데 만약에 가격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저렴하다면 무조건 사지 않을까? 구하지를 자체를 못 하니까. 거기서 오케이몰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더 훨씬 실속 있고, 다만 저희가 시장에서 어떤 뭐 투자나 또는 이런 거에 드러나 있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계신 창업자 장성덕 대표님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알짜 회사. 네, 그래서 한 번도 투자를 받지 않았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정도 벌면은 200억 흑자 내면은 굳이 투자를 뭐하러 받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비슷한 회사들이 되게 가끔 보이는데, 제가 또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고 했던 회사가 저희가 어릴 때 많이 먹었던 한솥 도시락. 네, 거기도 가족회사 100% 가지고 있고요. 이건 나중에 특집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가족회사. 네, 네, 시장에 나오지 않은 알짜 회사. 네. 투자를 받지 않은. 네. 투자를 받을 필요 없는. 그리고 명품 3사 그 주주 구성을 보는데 되게 재밌는 게 보통 이제 VC들은 같은 섹터에는 하나만 투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투자하지 않는데 여기 IMM이 트렌비랑 머스티 양쪽 다 들어갔다? 뭔가 이거를 되게 다르게 봤나? 하는 생각이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발라는 되게 재밌는 게 주주 중에 한국성장금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통은 그 LP로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직접 들어가는. 네, 근데 이걸 직접 투자했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합니다. 주주 구성 얘기를 해주셔서 간단히 이제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지금 세 회사 모두 한 시리즈 C 정도까지 투자 받은 것 같고, 누적 투자액이 트렌비 600억, 밸류는 3,000억까지 받았었고, 머스트잇은 2,500억 밸류에 480억까지 받았었고, 480억 이제 투자 유치했었고, 발란도 발란은 445억 누적 투자를 받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펀드레이징을. 네, 아마 지금 돈이 떨어졌을 거예요. 최근에 힘든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밸류 한 8천억으로 해가지고 8천억에서 1조, 본인은 1조까지 얘기하는데 이제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한 800억에서 1,000억 정도 펀드레이징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뭐 언제 클로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광고비를 이렇게 많이 쓰면 사실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근데 광고비를 정말 많이 쓰긴 해요. 아까 제이콥이 짚어주시긴 했는데 광고비만 좀 덜 썼어도 영업이익 흑자 될 수도 있었을 정도까지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소비자가 똑같은 물건을 가격 비교를 해가지고, 당연히 그 이커머스에서 가장 플랫폼들이 힘든 게 다른 플랫폼으로 바로 넘어가기 너무 쉽거든요. 명품 같은 거 특히나 품명이 정확하게 딱 적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패션의 특징은 원래 가격 비교가 어려워요. 근데 똑같은 원피스라고 해도 품명이 다 다릅니다. 품번호가. 똑같은 건데 다른 데는 다른 번호를 따고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검색이 거의 어렵거든요. 그쵸. 이제 브랜드에 딱 그 품명이 있는 거 빼고는. 그래서 패션은 그래서 가격 비교가 어려운 섹터 중에 하나인데, 명품은 너무 비교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품번이 끝까지 다 써 있으니까. 그러면은 똑같은 거를 새 플랫폼에 비교해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소비자들은. 그러면 이제 출혈 경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가격을 100원이라도 낮추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비싸니까 충동 구매도 없을 것이고, 무조건 목적성 구매일 것이고. 이 업체들이 광고비를 많이 쓴 게 결국은 TV 광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TV 광고 말고 다른 것도 같이 했겠죠. 말씀하신 뭐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쿠폰을 뿌린다든지 뭐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효과가 있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TV 광고 하고 나서 거래액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늘었고, 신규 고객도 많이 늘었고, 그래서
한 생각이 드는 거는 뭐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TV를 안 본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 파워풀한 광고 매체인 건가?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전에 또 생각나는 게, 야, 이 브랜드들 입장에서, 야, 자기 제품을 누군가가 쿠폰 받아서 산다고 생각을 해봤을까요? 그 명품 브랜드 입장에서. 그게 진짜 격세지감이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저 잘 모르는 입장에서 이런 말 하기가 되게 그렇지만, 그 모델들을 보면, 예를 들어 김희애, 그 다음에 김혜수, 그 다음에 주지훈이잖아요. 주지훈 40대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게 아니네요. 그렇죠. 이제 김희애, 김혜수는 50이 넘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요 그 매체가 이제 TBC라면,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 온라인 전환이 됐지만, 어쨌든 포지션은 퀸닉 같은 포지션 아닐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무신사나 뭐 몰랐네. 이런 에이블리 포지션이 아니라 그 사실 여기는 이제 퀴닛과 비슷한 그 정도 유저여야 이제 그 정도 이제 반응이 있지 않을까 그런 모델과 그다음에 그런 매체에 대한 반응이 매출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분들이 찾은 게 그게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러네요. 2030이 명품을 많이 산다고 하지만 이분들도 이제 분석을 했을 거니까 결국 주력 소비층은 4050이었다라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몇 년 전 동기 대비 이제 증가세는 젊은이들이 높아졌겠지만 여전히 자체는. 대부분의 이제 40, 10대 이상이지 않을까 구매력 있는. 그쵸. 온라인화 됐으니까 이제 40, 50대, 50대 특히나. 그래서 TV 광고가 효과가 있었다. 그러지 않아. 만약에 효과가 TV를 많이 있었다면, 보는. 있었다면, 그러니까 그나마 보는. 그래서 뭐 지금 1등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꼭 이거 1등 경쟁 해야 되나? 그냥 셋이 다 상부상조 해가지고 생태계 구축해가지고 잘 뭐 살아남으면 되지 않나? 다들 소싱 방식도 다르고 한데 커머스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1등 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이제 그 한 2014년부터 17년 정도까지 12년부터라고 해야 되나요? 소셜 커머스 3사가 있었던 상황을 굉장히 지금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보니까 영업이익을 전부 다 광고비 쏟아붓고. 네네. 근데 이제 1등을 해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이커머스에서 첫 번째 신뢰는 벽돌이 오지 않는다였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주문한 그 상품이 바로 온다가 1번 신뢰고 네네. 그 다음에 뭐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 생필품인 경우에도 그 문제인데 그 명품은 진품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큰 데일수록 진품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가품의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대기업 제품 사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큰 데 살수록 만약에 이게 가품일 때에는 너가 받는 데미지가 더 크겠지. 브랜드가 크니까. 삼성전자가 명품을 파는데 가품이 나왔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자체 브랜드에 다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큰 데일수록 신뢰가 높아지고 거기에 몰리는 경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명품은 그 경향이 더 강할 것이다라는 추측은 들고 그렇기 때문에 출혈 경쟁을 통해서라도 덩치 경쟁을 하고 이럴 때 뭐가 나오냐면은 유통에서 항상 했었던 게 있어요. 예전에 홈쇼핑이 한참 잘 나갈 때는 GS하고 CJ 홈쇼핑이 오쇼핑이죠. 두 개가 서로 1등 경쟁을 했어요. 근데 1등 경쟁을 할 때는 중요한 거는 그때는 공급자 측면에서는 후려치기가 더 쉬워져요. 우리가 제일 거래 플랫폼 파워가 세 많이 팔아줄 거야 하니까 너 싸게 내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소비자 측면에서는 우리가 가장 더 품질 좋고 문제없는 상품 팝니다라는 걸 또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1등이 되게 중요한데 거래액과 매출액 가지고 싸웁니다 항상. 우리는 1등이야. 근데 뭐가 기준인데 그럼 매출액이야. 근데 매출액이라는 거는 똑같은 것이라도 이제 직매입하면 커지는 거고 똑같은 위탁을 하더라도 거기에 매출액에 이제 광고비 같은 경우가 막 태워질 때가 있어요. 실제 물건에 관계없는 것들. 그러면 또 매출이 커져요. 그러면 어디는 매출액 1등. 그럼 아니야. 우리가 1등이야. 그러면 어디는 거래액이 1등. 이런 식으로 싸웠거든요. 명품도 아마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숫자 싸움이네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가 되게 뭐 물건 하나 살 때 하나하나 다 알아보고 사지 않거든요. 바쁘잖아요. 이거 의사결정할 때 뭐 10분 정도 아마 물건을 결정했다면 어디서 살지는 한 10분 정도에서 결정을 할 건데 그때 이제 그런 숫자나 어디가 1등인지 여기가 그래도 제일 낫겠지 하는 그런 인식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삼성인데 사실 이 적자 이슈 말고도 1등을 하기 위한 적자 이슈 말고도 또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피할 수 없는 이제 논란이라고 해야 할까요? 명품 커머스 업체들이 꼭 가져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진짜 명품이 오냐? 네,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일 텐데 어떻게 보면 리스크일 수도 있고요. 지금 병행 수입도 사고 뭐 직매입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소싱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그 리스크는
수입에는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병행 수입이라는 게 일단 뭔지? 병행 수입하고 일반 수입은 간단히 말해서 이제 정식 수입상 한국에서 본사한테 라이센스를 받은 코리아가 붙은 이제 한국 지사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파는 게 이제 일반 수입입니다. 그건 정식으로 정식 나온 거. 수입이라고 네. 하죠. 근데 같은 물건이라도 이게 이제 상표권이랑 좀 관계가 있는데 그 본사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판매권을 코리아한테 보통 하나만 줘요.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정부 입장, 국가 입장에서는 얘네들한테 너무 독점을 주니까 조금 그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품 내에서. 그러니까 국경을 건너서 이 안에서 산 게 아니라 밖에서 산 거는 들어올 수 있다. 밖에서 소매로 판매하는 거는 따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걸 만들어놨고 그게 병행 수입이고 이건 이제 상표권에 약간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상표권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우디한테 내 상표권을 가지고 옷을 만들 권한을 줘요. 라이센스죠. 그러면 그 팔 권한까지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팔 권한을 준 다음에 이 옷을 만들어가지고 팔아버리면 상표권자는 그 산 사람한테 너는 왜 내 상표권을 침해했어라고 말을 못합니다.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상표권 소진 이론이라고 하는데 물건을 그 상표권을 라이센스 받은 사람이 만들어버리면 그 만든 거를 사간 사람은 어떻게든 그거를 다시 누구한테 팔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쵸? 소매로 샀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거기서 상표권의 그 범위가 끊기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병행 수입의 근거입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 만드는 게 이탈리아에 실제 팔리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오면 산 순간 그 다음부터는 원래 상표권자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행 수입을 인정을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병행 수입은 결국 쉽게 말하면은 정식 그 코리아에서 수입하지 않은 외국에서 사온 그런 물건을 말하고 한국에서는 그래서 한국에 직접 가져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그 판매가 되지는 않고 도매로 팔지는 못하고 어쨌든 외국에서 사온 거를 한국 소비자한테 팔 수 있는 거예요. 리테일밖에 안 되는. 네네. 그 구조를 이 명품 커머스 업체들이 네. 좀 알고 그거를 다 이용한 거고요. 이용을 예전에 이제 2010년대에도 그 각 소셜이나 아니면 쇼핑몰들이 명품을 했어요. 명품을 했는데 병행 수입 상품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때는 병행 수입에는 항상 위험이 있는 거죠. 병행 수입의 루트가 뭐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이제 그 수입 연장을 보면은 어디를 통해서 왔는지 보이거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중국은 다 막습니다. 왜냐면 중국은 짝퉁이 섞일 가능성, 그 현지에 섞이거든요, 보통. 이게 조금 뭐, 저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입고 있는,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명품의 일정 몇 프로는 무조건 짝퉁이에요. 무조건 짝퉁인데, 그게 왜냐하면, 심지어 백화점에서 짝퉁이 있습니다. 면세점에 짝퉁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지에서 섞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그 창고 안에서 섞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병행수입이라고 전체를 가져오면은, 그 중에 일부가 가품이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이제 그 확률을 줄이는 싸움이에요, 결국은. 근데 중국을 거쳐오는 거는 중국 면장은 거의 뭐 좀 믿기가 어렵고 그때 뚫어놨던 거는 거의 이제 홍콩, 싱가포르 쪽은 뚫려 있었고 다른 쪽은 다 뚫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홍콩은 좀 의심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역시 중간에도 가까워서 네, 그래서 홍콩은 좀 검수를 철저히 하는 약간 좀 그런 쪽이었고 병행은 항상 그 싸움일 거예요. 그래서 뭐 현지에서 그거를 어떻게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하는데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특 A급은 똑같습니다, 정말. 이게 몇백만 원짜리 가방이기 때문에 정말 정교하게 거의 일단 가죽은 똑같아요, 무조건. 가죽 똑같고 그 봉제 방법이나 그 태그나 이런 거를 거의 똑같이 만들기 때문에 사실 뭐 전문가도 구별 못한 경우도 많대요. 네. 그러면 사실 부티크에서 사는다고 하더라도 그 현지 부티크가 만약에 가품을 섞어서 팔고 있으면 알 수 없는 거기 어쩔 수 없는 때문에. 거고. 근데 그거는 우리의 행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계속 정품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그렇죠. 네, 그럼 다 팔고 또 사고. 그렇죠. 끝까지. 네, 누가 그거를 갑자기 검수를 맡기지 않는 한. 정식 루트를 통해서 샀기 때문에. 뭐 정식 루트든 나는 믿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99.9%는 정품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루트를 통해 샀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걸 리셀하게 되면 이제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리셀에서도 안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네, 전문가도 모르는 전문가도 거면 모르는 사실.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크림 무신사도 여기에 약간 연결돼 네. 있는 문제인데 네. 이제 이게 완전히 가방 같은 것이 아니다 보니까 가품이기도 하고 이게 싸움이 있어요. 항상 정식 수입상하고 병행 수입상 사이에는 싸움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병행이 가능하지만 이제 가품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또 상표법 위반이 되는 거니까 정품을 병행 수입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가품은
또 이제 얘가 책임을 져야 돼요. 수입상이. 그러니까 정품들 그 진짜 의류나 나이키나 이런 유명 브랜드들 명품이라고 불리지 않는 브랜드들도 가끔 병행 수입해가지고 파는 데 가가지고 뭐 단속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태그를 뭔가 이렇게 삑삑 찍어봐요. 그러면은 뭔가 자기네들 그 기기에 의해서 가품 이런 표시가 나오는 기기가 있어요. 뭔가 뭐 나이키에서 뭐 API 같은 걸 제공하는 거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그 태그에 무슨 숫자나 뭐 이게 뭐 일련 바코드 번호나 이런 걸 찍어가지고 요거는 뭐 한국으로 올 수 없는 거 뭐 모르겠어요. 근데 찍어요. 근데 주장을 하죠. 병행 수입 쪽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품 사온 건데 너희들이 지금 그 기계를 믿을 수가 있는 거냐 도대체 괜히 우리를 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또 그렇기도 하거든요. 병행을 어떻게든 합법적으로 줄여야 되는 것이 정식 수입상의 또 자기네들 가격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싸움이 계속 있었는데 크림 무신사도 딱 그런 연장사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신사 입장에서도 가품이라고 모르고 아마 팔았을 겁니다. 당연히. 네, 당연히 벤더한테 받아가지고 그냥 팔았을 거기 때문에. 근데 크림에서 갑자기 이걸 가품이라고 너무 좀 대놓고 해버린 거예요. 근데 할 때 그걸 무신사에 샀다는 사진에 무신사에 샀다는 그 사진에 암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발끈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가품이라는 또 그 서티파이를 받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면이 깎였는데 그러니까 무신사에서 소비자가 사서 이제 크림에 리셀을 리셀을 한 거죠. 거예요. 네. 근데 크림에서 이거 안 받아준다. 네. 왜냐하면 이 가품이니까. 가품이니까. 그럴 리가 있냐? 나 이거 무신사에서 샀는데 네. 그럼 무신사가 짝퉁을 팔았다는 거냐? 그렇죠. 네,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무신사 입장에서는 뭐 이제 브랜드 되게 신뢰에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네. 발끈했는데 결국은 좀 더 면이 깎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무신사가 가품일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지만 속으로는 어디든지 가품이 섞여 있다는 건 뭐 업계 통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인정을 해버리면 너무 그게 없으니까 그냥 아마도 강하게 나갔던 것 같아요. 저 너무 브랜드 신뢰의 문제가 돼버리니까 흠집이 나버리니까. 네. 그래서 그게 밴더의 이슈일 수도 있고 업계에 계신 분한테 들었는데 그게 반품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 반란이 살짝의 어뷰징을 하다가 이제 걸려서 지금 면이 많이 깎인 상황이잖아요. 어떤 어뷰징이요? 그 이전에 그 내고왕 했을 때 할인 이제 내고를 받아왔는데 그 할인 하기 전에 그 가격을 반란이 미리 올려버렸죠. 아, 저런. 네, 그러니까 올린 가격에 할인을 해서 너무 꼼수였네요. 이제 전략적인 판단을 하시다가 이제 큰일이 살짝 콩뿌려 나셨는데 나셨는데 저는 이게 되게 웃긴 게 업체가 반대로 약간 어뷰징 같은 걸 하는 거는 되게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너무나 똑똑해졌고 맞아요. 여기서 이제 업계에 계신 분이 이제 추론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반품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샀다가 거기서 이제 가져갈 때는 정품으로 가져가고 반품할 때는 똑같이 생긴 가품을 반품했을 수도 있다. 가능성 있죠. 그러한 가능성도 제기하더라고요. 특혜급을 사가지고 반품을 한다. 네, 그런 게 발생했을 수도 그런 있다. 소비자는 제가 보기에는 좀 이제 그 전문적인 소비자입니다. 네, 근데 퍼센트가 작겠지만 이제 그게 있을 것 걸린 같습니다. 거죠. 네. 아무튼 뭐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소비자들의 탄탄한 그 명품 수요가 있기 때문에 명품 커머스들, 온라인 커머스들은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부가적으로 같이 성장하는 그런 새로운 업계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사를 조금 해봤는데 명품이 성장하니까 그 명품 또 사후 관리를 또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세탁기에 돌릴 수도 없고 아무 세탁소에다 맡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세탁 영역은 이미 기존의 그 세탁 쪽을 이제 모바일과 새로운 물류를 통해서 혁신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명품 쪽으로도 최근에 되게 진출하고 있고 그리고 수선 쪽은 이쪽도 수요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원래 그 명동에 거기 명동사 그 뒤에 뒷골목 가면 거기 다 있는데 그런 데들이 있는데 거기 진짜 완전 장인이고 그다음에 되게 알짜일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왜냐면 백화점에서 이제 거기 다 받아서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이제 명품 같은 것들을 이제 AS를 받으면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다 제휴되어 있는 그쪽으로 보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명품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그러면 세탁과 수선도 엄청나게 수요가 늘 텐데 근데 이게 수선하려고 하면 돈도 비싼데 그리고 이게 뭐 한 두세 달씩 걸리는 거죠. 왜냐면 그 수선을 아무나 그 바느질 하면 안 되고 아무나 할 수 없죠. 장인의 또 그걸 받은 그 수준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죠. 뭔가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걸까요? 인증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하여튼 그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니까. 티가 안 나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되게 어렵죠. 근데 이런 명품 수선은 이걸 수선을 할 수 있는 데가 한정돼 있고 업체마다 실력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 그리고 심지어 일부 명품은 기존에는 이제 이탈리아나 프랑스로 보내야 됐던 거죠. 그러면 이제 계절이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당연히 이제 뭐 얼룩이 뭐 졌다 안 졌다 하거나 수선이 잘 됐다 안 됐다 아니면 어떤 과정이 됐다
됐다 안 됐다에 있어서 이제 수선사랑 아니면 세탁하시는 분이랑 소비자 사이에서 이제 분쟁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페인 포인트는 뭐냐면 수선 전문 업체도 이제 되게 파편화돼 있고 그리고 수선이나 세탁소가 객관적으로 명성을 쌓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후발주자가 들어와가지고 후발주자 들어오시는 분도 많이는 없겠지만 이게 쌓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게 좀 수선 쪽에서 심각한데 수공예품이랑 비슷하게 되게 명성이 많이 쌓이거나 마케팅이 잘 돼서 한쪽에 몰려도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정교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그래서 끊김없이 되게 골고루 적당히 잘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이게 퍼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모든 이제 온라인화 되지 않은 곳들이 가지고 있는 이슈인데 뭐 스케줄링이나 예약이나 결제나 뭐 CRM 같은 게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그냥 노트에 적으시니까. 네, 노트에 적고 이제 누락되기도 하고 그쵸.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풀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세탁은 이미 잘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런드리고나 세탁 특공대 같은 곳들이 있는데 런드리고가 이제 되게 많이 꽤 이제 업력을 쌓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배민 마피아시고 2018년에 설립돼서 한 21년 기준으로 매출은 한 150억 정도 했고 누적 한 500억 정도 투자받았고 밸류는 한 7천억 정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빨래를 엄청 많이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빨래를 이제 요즘에도 하루에 한 3만 벌 정도 하고 있는데 하루에 3만 벌씩 한 이제 노하우를 기반으로 이제 명품 그 세탁 쪽으로 이제 진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축구장 2개 반 크기 규모의 세탁 공장을 차렸고 와, 어디예요? 그 군포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이제 물빨래 드라이 클리닝을 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또 최근에 400평 규모의 프리미엄 전용 세탁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명품을 전용으로 하는 곳인데 되게 재밌는 게 뉴욕에 세탁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30년 경력의 뉴욕 세탁 학교 출신의 이건우 마스터 중심으로 검수, 오염 제거, 다림질에 특화된 30인의 전문가 팀이 전담해서 이런 이제 프리미엄 세탁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세탁 특공대도 이제 이쪽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우리의 전통 강자 크린토피아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크린토피아. 전통 강자. 네. 그래서 크린토피아도 이제 블랙라벨 출시하고 이제 명품 세탁에 이제 뛰어들고 있습니다. 여기가 꽤 돈이 되나 봐요. 네. 당연히 차징 많이 할 수 있고 수요도 성장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집에서 못하는 거여서 그런 것 같아요. 절대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집에서 했다가 내 옷 이거 몇백만 원짜리 망가지면 그냥 너한테 보험을 드리겠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여기는 근데 어쨌든 마케팅을 통해서 대량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는 사정이 좀 나은데 수선은 좀 더 빡셉니다. 수선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한쪽이 몰려도 안 되고 골고루 퀄리파이드 된 사람들이 이제 배포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아직은 되게 크게 성장한 곳은 없어요. 대표적인 플레이어로 한 2억 정도 있는데 아직 한 프리-A 라운드 정도예요. 그 페피스라는 곳이랑 이제 럭셔리올이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전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두 곳을 다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투자를 못했죠. 그거에 대해서 스케일업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조금 생각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는 이제 스케일업이 되게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도 있고 왜냐면 한 명 다 영업 베이스로 되게 전통 중에 고령 플레이어를 이제 온라인에 입점을 시켜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걸 전환이 될까 이러한 이슈도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아까 앞에 말했던 런드리고랑 그 세탁 특공대가 그 명품 세탁과 더불어 수선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커지진 않았는데 이제 수선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되게 큰 플레이어가 이걸 하는데 경쟁이 되겠냐?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죠. 명품 시장 자체가 빨리 성장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최근같이 이제 스타트업 M&A가 활발해진다면 저 같으면 런드리고라면 한번 인수를 검토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선 시장이 여기가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럭셔리 애놀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한 3만 건 정도 이제 지금 누적 처리했고 그다음 266건 정도의 이제 수선점이 입점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보통 중개하는 곳들을 이제 급하면 처리해야 되는 곳, 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고용한 수선사는 한 10명 정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예전에 차량 수리하는 곳이랑 이제 좀 비슷한데 그 사진을 찍어서 앱에 올리면 수선 부위에 대해서 수선 가능한 이제 최적의 수선사가 4명이 추천됩니다. 최저가를 하거나 아니면 최단 기간 그리고 뭐 고객 평점 등을 바탕으로 나름의 이제 맞춤형 제공을 한다고 하고 해요. 그리고 이제 수선 과정도 보여주는데 그 타임라인이라는 이제 기능을 통해서 견적은 어떻게 났고 진행 중에 이제 수선 전 사진, 수선 후 중에 이제 분해된 사진, 수선 완료된 사진, 최종 검수한 사진까지 이제 모든 그 과정이 공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페피스랑 럭셔리온 앤 올이 또 성장하는 이제 방향이 어떤 거예요? 그 롯데나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도 명품 이제 수선 영역은 어떻게 보면 그 돈이 안
안 되는 영역이지 않나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고객 만족 서비스죠. 네, 서비스 영역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근본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반란, 트렌비 이런 온라인 플레이어들이 엄청나게 등장을 하면서 오프라인만의 이제 강점을 가져야 되게 됐어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시장이 엄청 커지고 수선에 대한 이제 수요가 되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요런 그 럭셔리 앤 올이랑 페피스에 그 넘겨주는 거죠. 물량들을. 그래서 럭셔리 앤 올은 그 롯데벤처스에 투자해서 이제 롯데와 이제 협업해서 이런 물량을 받아가고 있고 페피스는 이제 쓱 그 신세계랑 이제 거기를 타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잘 될 것 같다. 네, 예. 왜냐면 어쨌든 물량을 확보하고 수요가, 있고 물량이 확보가 되니까. 그리고 머리 잘 썼네요, 백화점에서도. 네. 그리고 어떤 산업이 발전하면, 그러니까 예전에 그 서부에 이제 골드러시가 있을 때 정작 돈 번 사람은 이제 옆에서 텐트 팔고 청바지 파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수선이나 세탁 시장도 청바지나 이제 그런 거 곡괭이 파는 사람 아닌가? 그러네요. 네. 이제 근데 지금 요즘 좀 경기가 안 좋잖아요. 네, 다시 경기도 안 이제 좋고 물가도 너무 많이 오르고 하는데 뭐 그동안은 좀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벼락부자들도 많고 해가지고 네. 명품도 뭐 많이 수요가 늘어났고 뭐 롤렉스 같은 것도 뭐 없어서 못 산다 뭐 늘 그랬지만 그런 말이 많이 들렸었는데 앞으로는 좀 어떨까요? 좀 다운되겠죠? 명품 명품 시장 자체가 저는 위축이 조금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명품의 거품이라는 거는 필요해서 진짜로 내가 명품을 좋아해서 산다기보다 투자 수요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오르니까 이제 막 뭐 오픈런 같은 게 있고 명품이 가지고 있으면 점점점 오르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 다시 안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투자 수요가 꺼질 것이고 이제 실제로 명품을 살 수 있는 사람만 샀고 사람들이 돈이 없어지면 명품 팔 거예요. 이제 팔아가지고 이제 생활비를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급이 나올 거고 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좀 앞으로 이 불황기에는 조금 그래도 쉬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약간은 다른데 인간이란 버릇이 한번 나빠지면 되게 비가역적이다. 그래서 한 좋은 거를 이제 맛을 봤기 때문에 그 소비가 어느 정도 그 상승세가 이제 둔화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의 규모는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내가 라면을 먹더라도 내가 산 백은 팔지 않는다. 네, 무파마를 먹어본 거죠. 그럼 이제 가장 싼 라면을 이제 먹지 않겠죠. 본인의 갑자기 좋아하는 라면을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조금 비슷한 우디랑 조금 비슷한 생각인데 네. 이제 뭐 경기 침체가 당분간 오기야 하겠지만은 어쨌든 나중에 또 회복을 할 거고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은 계속 올라갈 거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이런 온라인 명품 커머스뿐만 아니라 다른 명품 안 팔 것 같은 데서도 명품을 팔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무신사 부티크 지금 뭐 무신사 부티크에서 이제 명품 브랜드들 입점하려고 영업을 하고 있고 카카오톡에도 선물하기에 보면은 명품 브랜드들이 그러니까. 입점을 많이 했어요. 선물하기에 있어요. 네. 명품 백도 살 수 있고 네, 뭐 맞아요. 그 스몰 럭셔리들 뭐 화장품 같은 것들은 이제 기존에 이미 다 입점을 했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또 심리가 견물생심 아니겠습니까? 보이면은 사고 싶고 또 그런 게 있어서 와 이거는 네. 잘한 것 같다. 왜냐면 내가 쓰는 게 아니고 선물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또 다르죠 선물할 때는 그러니까 선물할 때 좀 더 좋은 거를 사게 좋은 되니까 거를 하게 되고 저도 최근은 아니고 얼마 전에 이제 생일 카카오톡 선물을 받는데 어떤 분이 애플 망고를 선물을 해줬는데 애플 망고를 사실은 뭐 이제 있는 건 알았지만 특별히 내가 내 돈 주고 사 먹진 않았는데 그쵸. 선물을 받아서 먹어보니까 괜찮고 그쵸. 굉장히 만족도 높은데 이제 명품 같은 것도 좀 좋은 골프 용품이나 티셔츠나 이런 것들을 또 편하게 줄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아무튼 오늘 명품 커머스 얘기 재밌게 해본 것 같고 네. 혹시 저희가 11위 라운지에서 다루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구독과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위 라운지에서 다시 만나요.